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오후에 행복 머금은 치킨. 점심시간에 광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잠시의 평온함 대신 끈적한 피로감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낡은 계산대 뒤에 서서 굳은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의 눈은 텅 빈 홀을 훑었지만 마음은 이미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었고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을 전쟁처럼 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시선이 주방 구석으로 향했다. 김진우, 채용한 지석 달째가 되어가는 과묵한 아르바이트생. 그는 지금 막 마지막 닭을 튀겨낸 거대한 튀김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하지만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튀김기 내부의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처럼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서연은 그를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20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이 동네 청년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평범한 티셔츠와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그 옷에 감춰진 다부진 체격이나 가끔 계산 실수를 하는 자신을 대신해 암산으로 정확한 거스름돈을 챙겨줄 때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질문이 없었고 불평도 없었다. 그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낼 뿐이었다. 진우 씨, 잠시 쉬었다 해요. 저녁 장사 시작하면 또 정신없을 테니까. 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뜨거운 기름통을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그 무게가 상당할 터인데도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찡그림조차 없었다. 강지훈, 아니 지금의 김진우는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라 시급을 받는 치킨집 직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불청객의 등장을 알렸다.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성 2명이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들은 손님의 복장이 아니었다. 싸구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매처럼 가게 구석구석을 훑었다. 한 명은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태도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여기가 행복 머금은 치킨 사장인가? 서류철을 든 남자가 물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서류를 계산대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소. 민원이 접수돼서 특별 점검 나왔으니 협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생 점검이라니 그것도 예고 없이. 다른 남자가 뒷짐을 푼 손으로 테이블 위를 쓱 훑더니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과장되게 불어냈다. 이거 봐. 먼지가 이 정도인데 주방은 오죽하겠어. 당장 주방부터 봅시다. 이러니 손님들이 배탈이 나서 민원을 넣지. 그들의 태도는 명백히 적대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작정하고 온 자들의 행태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는 매일 마감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방도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례지만 두 분의 공무원증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게였다. 이렇게 어이없이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서류철을 든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서연의 눈앞에 스치듯 보여주고는 집어넣었다. 됐소?
이제 비켜. 시간 없으니까. 그는 서연을 밀치고 주방으로 향하려 했다. 서연이 그를 막아서며 버텼다. 잠깐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차대로 해주세요. 바로 그때 뜨거운 기름통을 내려놓은 진우가 그들 사이로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등장은 두 남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이 다급하게 설명했다.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오셨다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구청 위생과 소속이라고 하셨습니까? 진우가 서류철을 든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넌 뭐야? 직원이면 저리 빠져 있어. 어디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들어? 진우는 남자의 위협적인 말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가 내던진 서류철을 집어들어 첫 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정기 점검이 아닌 민원 접수에 의한 특별 점검이시군요. 그렇다면 민원 접수 번호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평이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날카로웠다. 또한 두 분의 신분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집행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신분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두 남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단순한 치킨집 여사장 하나 겁주러 왔는데 어디서 법 조항을 줄줄 읊는 놈이 튀어나온 것이다. 뒷짐을 졌던 남자가 언성을 높였다. 이 자식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우리가 공무원이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진우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진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폭력을 사용하시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우는 남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그러나 엄청난 악력으로 제압하며 차갑게 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이거 놔. 진우는 잡았던 손목을 가볍게 밀쳐내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지금부터 본 점검 과정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추후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의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가 언급하는 법 조항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두 남자를 완전히 압도했다. 서류철을 들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절차대로 하려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민원 접수 번호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즉시 구청 감사실과 경찰에 공무원 사칭 및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편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기랄, 오늘은 재수가 없군. 뒷짐졌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서류철을 든 남자도 황급히 서류를 챙겨 들었다. 두고 봐,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비겁한 협박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가게를 뛰쳐나가듯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감이 공기를 채웠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우 씨,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전에 진우는
그녀가 알던 과묵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노련한 변호사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관처럼 보였다. 진우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별일 아닙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어떤 아르바이트 매뉴얼에 그런 법 조항까지 상세히 나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의 침착함, 그의 지식, 그리고 방금 전 그 남자의 손목을 제압하던 순간의 냉정함.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허름한 치킨집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하고 있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진우는 다시 튀김기 앞으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상황을 빠르게 복기하고 있었다. 저들은 전문적인 해결사나 깡패가 아니었다. 어설프게 권력을 흉내내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는 분명했다. 최민준, 선진식품의 야심 많은 전무, 강지우는 일부러 이 밑바닥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쓰러지신 후 족벌 체제를 혐오하며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최민준이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민준이 서민들의 상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신분을 숨겼다. 그리고 오늘 그 꼬리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 구석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물함으로 다가가 자신의 낡은 가방 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주방 환풍기 소리에 목소리를 묻으며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나다. 오늘 행복 머금은 치킨에 접촉 시도가 있었다. 구청 위생과를 사칭한 자들이다. 그들의 신원과 배우를 즉시 파악해. 타겟은 아마도 최민준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자를 보낸 그는 휴대폰을 다시 깊숙이 숨겼다. 그의 눈이 다시 텅 빈 홀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앉아있는 한서연이 보였다. 그의 계획에 무고한 사람이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행복 머금은 치킨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기름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막이 한 겹 씌워진 듯했다. 한서연은 주문 전화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가게 문 쪽을 힐끔거렸다. 어제 그 남자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만 같은 초조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애써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창백해진 낯빛은 숨길 수 없었다. 김진우는 묵묵히 제 위치를 지켰다. 그는 달게 튀김옷을 입히고 뜨거운 기름에 넣고 정확한 시간에 건져냈다. 그의 동작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더 자주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그 공포를 애써 억누르려는 안간힘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준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 없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진 시간. 서연은 계산대 구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서류 몇 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선진푸드에서 보낸 이달의 재료비 청구서였다. 진우는 주방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퇴근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절망감이 짙게 배인 그녀의 옆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어제 일이 떠올랐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진우 씨, 혹시 선진그룹이라고 알아요? 그녀의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진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선진푸드랑 독점 공급 계약이 엠되어 있어요. 서연이 청구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죠. 대기업이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털어놓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았다. 지난 석 달 동안 닭고기 공급가가 3번이나 올랐어요. 이유도 없이. 품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도요. 항의했지만 계약서 조항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배송은 항상 피크타임을 비껴서 늦게 오고 오늘 받은 닭은 상태가 반쯤 얼어 있었어요. 이걸로는 제대로 된 튀김을 만들 수 없어요.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였다. 붉은색으로 그어진 적자 행렬이 선명했다. 계약을 파기하면요? 진우가 핵심을 찔렀다. 서연은 고개를 젓, 위약금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 가게를 팔아도 다 못 갚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하셨는지.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 가게는 아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킬 힘이 없나 봐요. 어제 그 사람들도 아마 선진 쪽에서 보낸 거겠죠. 날 쫓아내려고. 이젠 무서워요, 진우 씨.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최민준. 그는 선진푸드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체계적인 약탈이었다. 그는 서민들의 삶을 쥐어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약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싶었지만 지금의 김진우로서는 그럴 수 없었. 오늘은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는 가장 현실적인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제 휴무일입니다. 그의 단호하지만 배려심 있는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를 나섰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진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오피스텔이 아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구시가지의 옥탑방. 강지우는 이곳에서 김진우로 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다. 그는 책상 위 보안이 설정된 특수 제작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비서, 나다. 그의 목소리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냉철하고 예리하며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오비서는 잠시 숨을 참는 듯했다. 도련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회장님께서는 할아버지 얘기는 나중에 한다. 급한 용건이다. 지우는 말을 잘랐다. 선진푸드, 최민준 전무가 총괄하고 있지. 최근 6개월간 선진푸드의 모든 가맹점 공급 단가 변동 내역을 확인해.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소규모 점포들, 계약서 원본과 단가 인상 근거 자료를 전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어제 행복 머금은 치킨의 구청 위생과를 사칭한 자들이 접근했다. 그들의 신원과 배우를 파악해 최민준의 끈앞풀일 가능성이 99%다. 비서는 지훈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이렇게 위험하게 직접 움직이실 필요까지는. 내부에서 최민준을 잡을 수 있었다면 내가 닭을 튀기고 있지도 않았겠지.
그는 이미 이사회의 절반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놨다. 증거가 필요해. 서민들을 등쳐먹고 회사를 갉아먹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지훈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전화를 끄는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최민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야심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선진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하이에나. 지훈은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 남긴 말을 떠올렸다. 지훈아, 뱀을 조심해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을 품고 있는 뱀이다. 그 뱀이 바로 최민준이었다. 압박은 다음 날 즉시 거세졌다. 진우가 쉬는 날, 서연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선진푸드의 배송 트럭이 도착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닭 상자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사장님, 이번 달부터 물량이 딸려서 주문하신 것의 절반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서연은 기가 막혔다. 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절반이라니요. 어제 주문서 넣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요. 운전기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나한테 따지지 마시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받기 싫으면 반품하시든가. 대신 계약 위반인 건 알죠? 그는 서연이 서명하기도 전에 송장을 던져두고 트럭에 올라타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절반의 닭. 이걸로는 저녁 장사까지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다른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시작된 터라 당장 대량의 닭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재료 소진 팻말을 가게 문에 걸어야 했다. 꿀 같은 주말 장사를 통째로 날리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간 거래해왔던 단골 채소 가게 주인인 김 씨가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사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서 사장, 정말 미안하게 됐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거래에 무슨 문제라도.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제 선진푸드 쪽 사람이 다녀갔네. 서 사장네 가게에 계속 물건 대주면 자기네 대형마트 납품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더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나. 정말 미안하네. 그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선진푸드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를 말려 죽이려는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그녀는 가게 안 가장 구석진 창고로 들어갔다. 밀가루 포대 더미에 기댄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모든 게 끝장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휴무일이라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진우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온 듯했다. 그의 손에는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차가운 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물병을 건넸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왜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진우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연민과 더 큰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침부터 서연이 걱정되어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사장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는 것은 사치입니다.
적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일어설 시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물병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절망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강지훈은 오 비서가 보낸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최민주는 선진푸드의 유통망을 이용해 연남동 일대의 상권 전체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확보한 토지 목록은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또 다른 파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선진건설의 1급 기밀 프로젝트, 선진 뉴시티 콤플렉스 개발 계획도였다. 최민주는 회사의 자원을 유용해 헐값의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선진의 이름을 건 거대한 복합 상가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의 가게는 그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이었다. 지훈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최민준, 내 놈의 게임은 여기까지다. 창고의 축축한 공기 속에 한서연의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김진우가 건넨 차가운 물병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뼈를 때리는 현실감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의 냄새를 맡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듯했다. 서연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일어서죠? 모든 게 막혔어요. 닭도, 채소도, 이젠 아무도 우리 가게에 물건을 주지 않을 거예요. 선진이 무서워서 우린 고립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진우는 일어서서 창고에 쌓인 밀가루 포대와 양념통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위기는 기회이며 적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은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믿는 순간이다. 사장님이 어제 보여주신 선진푸드와의 계약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뜬금없는 요구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계약서요? 그건 왜?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흔드는 칼이 바로 그 계약서입니다. 아무리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그들 역시 지켜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미 오비서에게서 받은 사본을 검토했지만 서연 앞에서 김진우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의 신뢰가 필요했다. 서연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작은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았던 파일이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고 그녀는 그저 대기업의 이름만을 믿었을 뿐이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조항들을 훑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법률 자문팀이 분석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원본이 대조되고 있었다. 위약금 조항, 독점 공급 조항, 그리고 그가 찾던 것이 있었다. 그는 특정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제7조 사망, 공급자의 의무였다. 선진푸드는 갑으로서 의린 사장님께
안정적이고 일관된 품질의 재료를 합의된 일정에 맞춰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는 이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읽었다. 서연은 그 조항을 읽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게 당연한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어제 주문량의 절반만 공급했습니다. 오늘은 아예 배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안정적인 공급 의무를 저버린 거죠. 품질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들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다른 공급처를 확보할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그들은 위약금을 물고 늘어지겠지만 법정으로 간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푸드 본사법무팀 앞으로 내용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진우는 그녀의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책상 위에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현금입니다. 그들이 우리 숨통을 조이는 속도보다 우리가 버티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재료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사장님, 오늘부터 닭이 안정화될 때까지 메뉴를 축소합니다. 대신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신메뉴를 추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닭이 없어서 문을 닫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들의 예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는 남은 재고를 빠르게 파악했다. 닭은 거의 바닥이었지만 밀가루, 감자,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법 소스는 넉넉하게 남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부터 주력 메뉴는 행복머금은 치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약 감자튀김이나 매콤 닭껍질 튀김 같은 것들입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치킨집에서 닭이 아닌 메뉴를 주력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닭껍질이요? 그걸 누가 사 먹는다고. 서연이 반문했지만 진우는 이미 몇 마리 남지 않은 닭에서 껍질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있었다. 그의 칼질은 전문 요리사처럼 정교했다. 이 부위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제 양념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내면 최고의 맥주 안주가 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손님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객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닭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입니다. 그는 서연이 개발한 행복머금은 치킨의 비법 소스를 가져왔다. 사장님의 이 소스가 핵심입니다. 이 소스를 활용해서 감자튀김용 디핑 소스를 서너 가지 버전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맛에서 오는 새로운 변주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배달앱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셨죠. 오늘부로 배달앱 리뷰 이벤트를 공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긍정적인 여론을 확보하고 매출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장님의 눈물 젖은 신메뉴 같은 감성적인 문구도 좋습니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마케팅 전략가처럼 보였다. 서연은 홀린 듯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 위기관리 전문가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 앱 공지를 수정했다. 김진우는 주방에서 효율적인 동선을 새로 짰고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재료 손질 방식을 바꿨다. 가게 운영 방식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었다. 기적은 그날 저녁부터 일어났다.
재료 소진 팻말을 보고 아쉬워하던 손님들이 기간 한정 신메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였다. 바삭하게 튀겨진 닭껍질 튀김과 여러 가지 비법 소스가 곁들여진 감자튀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이 한 입 맛보고는 눈이 커졌다. 사장님, 이거 대박인데요? 솔직히 닭보다 더 맛있어요. 이 소스 뭐예요? 집에 싸가고 싶네. 맥주가 그냥 들어가네요. 손님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가게 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닭이 없다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주류 판매량이 평소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배달 앱 주문도 밀려들었다. 닭 없는 치킨집에 눈물겨운 신메뉴라는 스토리는 오히려 손님들의 호기심과 동정심을 자극했다. 리뷰에는 사장님 힘내세요. 신메뉴 존맛탱 같은 응원의 글이 줄을 이었다. 서연은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면서도 진우를 힐끔거렸다. 그는 묵묵히 튀김기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모든 기적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진우는 서연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돕는 한편 그가 가진 개인적인 루트 물론 서연에게는 예전에 시골에서 알게 된 농장인데 소규모라 선진에 감시망에 없을 겁니다. 라고 둘러댔다를 통해 소량이지만 최고 품질의 닭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 비서가 선진과 무관한 개인 농장을 급히 수배해 연결한 것이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다. 신메뉴는 명물이 되었고 기존의 치킨 메뉴도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진우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고 그를 향한 신뢰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한편 선진푸드 본사 최민준 전무의 호화로운 사무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방금 올라온 주간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다. 고급 원목 책상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의 미간이 흉측하게 구겨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연남동 그 거지 같은 치킨집 아직도 영업 중이라고? 매출이 오히려 올랐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노기에 앞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그게 저희가 공급을 끊자마자 닭껍질 튀김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신메뉴를 개발해서 그게 SNS에서 입소문을 타는 바람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민주는 재떨이를 집어던질 뻔했다. 닭껍질? 지금 나랑 장난하나? 채소 공급도 막으라고 했잖아. 김씨 그 영감은 처리했고? 네, 채소 공급처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어디서 용케 다른 루트를 뚫은 것 같습니다. 농장 직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저희 유통망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최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작 치킨집 하나가 자신의 계획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셔야겠습니다. 부하 직원이 서연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 답변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진우가 밤새 작성하고 서연이 도장을 찍어 보낸 것이었다. 최민주는 답변서를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것은 애원이나 항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답변서는 선진푸드의 계약 위반 사항, 공급 불안정, 품질 저하의 법률 용어를 동원해 조목조목 짚으며 오히려 의뢰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타 공급처를 이용하는 것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의뢰 정당한 자구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법률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문서였다. 이따위 걸 계집에 혼자서 썼을 리가 없어. 변호사를 샀나? 아니, 그깟 가게 팔아도 이 정도 변호사를 살 돈은 없을 텐데
최민주는 턱을 문질렀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기분 나쁘게 꼬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음을 직감했다. 작은 치킨집 하나 뭉개는 것이 이렇게까지 꼬일 리가 없었다. 그 가게는 자신의 뉴시티 콤플렉스 계획의 핵심 부지였다. 저항은 무의미해야 했다. 그 가게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봐. 특히 그 여사장 주변에 어떤 놈이 붙어 있는지 알아내. 주방에 붙어 있는 놈이라도 좋으니까 전부 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단순한 동네 장사치가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최민주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 가게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그 조력자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경영권에서 밀려나 잠적한 도련님 강지훈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최민준의 사무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는 유리를 노려볼 뿐이었다. 닭껍질 튀김, SNS 마케팅, 그리고 감히 선진푸드의 법무팀을 상대로 보낸 내용 증명. 이 모든 것은 한서연이라는 여사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 있는 정체 모를 조력자. 그 존재가 최민준의 오만한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부하 직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시간 끌지 마. 부드러운 방식은 끝났어. 그깟 치킨집 하나 때문에 내 전체 그림이 늦어지는 건 용납 못해. 그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가서 그 여자가 다시는 장사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겁을 줘. 가게를 부수든 뭘 하든 깨끗하게 처리해. 부하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최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필요 없어. 말은 결과만 가져와. 그는 이제 법인이 계약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었다. 그가 가진 진짜 힘은 법 위에 군림하는 폭력이었다. 그는 그 가게 부지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을 생각이었다. 그날 밤 행복 머금은 치킨은 여느 때처럼 바쁜 저녁 장사를 마쳤다. 서연은 매출이 회복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진우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주방을 정리하는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어떻게 그런 법 조항을 알았을까? 어떻게 그런 기발한 메뉴를 생각해냈을까? 그는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사장님, 잠깐만.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기도 전에 가게 앞 골목에서 어둠에 숨어있던 그림자 3개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어설펐던 위생과 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검은 옷차림에 험악한 인상,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네가 한서연인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쇠 파이프로 가게 유리창을 툭툭 치며 물었다. 유리가 불길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전무님이 인내심이 바닥나셨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이 가게 포기 각서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남자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네가 아끼는 이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진우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여전히 치킨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아가,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들만 손해볼 텐데. 뭐, 이 알바 새끼는 또 뭐야. 남자가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진우의 어깨에 겨누었다. 안 꺼지면 너부터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진우는 휘둘러지는 쇠파이프를 피하는 대신 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유수와 같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동시에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남자는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뒤에 있던 2명의 괴한이 당황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다른 한 명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진우는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하며 빼앗은 쇠파이프로 다른 괴한의 다리 오금을 강타했다. 아, 비명과 함께 한 명이 더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공포에 질려 쇠파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진우는 마치 춤을 추듯 그것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그는 남자의 팔을 붙잡아 어깨를 탈골시키고 쇠파이프로 그의 복부를 가격해 완전히 제압했다. 가게 앞 골목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 그리고 새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김진우, 과묵하고 성실했던, 가끔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했던 아르바이트생. 그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처리했다. 그의 동작에는 망설임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무자비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3명의 건장한 남성을, 그것도 무기를 든 이들을 단 30초도 안 되어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동네에서 배운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었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대신 자신의 앞치마를 풀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어겼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과 뒤섞인 낯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 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진우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기름때 대신 방금 전의 충격으로 붉어진 손가락 관절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 밑바닥까지 왔지만 결국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의 냉기가 서연의 피부에 와 닿는 듯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우린 더 큰 보복을 당할 거예요. 그녀는 이미 진우의 도움으로 상황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진우는 쓰러진 괴한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부러뜨리고 바닥에 내던져 발로 밟아 박살냈다. 그럼 일단 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서연은 그가 시키는 대로 가게에서 질긴 포장용 끈을 가져왔다. 2 사람은 말없이 괴한들을 묶어가게 뒤편 창고에 처박았다. 그날 밤 2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가게 안은 엉망이 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눈앞의 남자 김진우였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왜 여기서 닭을 튀기고 있었을까? 다음 날 서연은 진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어제의 난투극이 무색하게 다시 묵묵히 닭을 튀겼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 그의 손짓, 그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는 순간들까지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의심은 그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은 마감을 앞두고 재료가 일찍 떨어졌다. 진우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서연은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자신의 휴대폰을 가게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다. 가게 앞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김진우였다. 그는 평소의 낡은 티셔츠가 아닌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의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진우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저 차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완벽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다. 도련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련님이라고? 중년 남성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넘기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의 어눌한 톤이 아니었다. 최민준이 보낸 깡패들은 처리했다. 예상대로 반응이 빨랐군. 오 비서, 이사회 소집 명부는 이걸로 충분한가? 아직 부족합니다, 도련님. 하지만 최 전무가 이번 일로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도련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도련님, 최민준, 회장님. 이 모든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김진우, 그가 서연을 속이고 있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김진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오 비서에게 태블릿을 돌려주고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주변의 보호를 강화해. 하지만 들키지 않게. 그녀는 내 계획의 중요한 변수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있었다. 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진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고 고독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알던 김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선진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행복 머금은 치킨의 아침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튀김기의 소음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한서연은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김진우, 아니, 어쩌면 강지훈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의 등만 쳐다봤다. 어젯밤의 충격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도련님, 최민준, 회장님,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당신 사실은 선진그룹 후계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남자는 이 가게를 떠날까? 아니면 그녀를 위험한 비밀을 알아버린 방해물로 취급할까? 그녀는 두려웠다. 그의 정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강지훈 역시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오 비서와의 접촉을 그녀가 목격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보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경계심이 더 불편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 점심 손님이 몰아치는 와중에 서연이 뜨거운 기름 냄비에 손을 대일 뻔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진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 뒤로 끌어당겼다. 그의 반응 속도는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듯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녀를 붙잡은 그의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칠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란 듯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너무 가까웠다. 치킨 냄새가 아닌 그에게서 나는 옅은 비누 향과 차가운 남자의 체향이 훅 끼쳐왔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냉철함이 아닌 다른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걱정이었다. 자신을 향한 순수한 걱정. 그녀는 며칠 전 그가 깡패들을 제압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는 자신을 속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두 번이나 구했다. 배신감과 고마움이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서둘러 그에게서 떨어졌다. 붉어진 얼굴을 감출 수 없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쏟아진 기름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전략가 강지훈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계획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놀란 눈, 그녀의 떨리는 숨결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진우는 옥탑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비서가 마련해둔 인근의 다른 안가로 향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는 최민준을 잡기 위해 이 판에 뛰어들었다. 한서연의 가게는 그저 최민준의 비리를 캐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소였을 뿐이다. 그녀는 계획의 일부, 일종의 미끼였다. 하지만 이제 그 미끼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니, 그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최민준의 자료를 노려보았다. 최민준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더 거칠게 나오도록 유도해야 했다. 즉, 한서연의 가게를 더 압박하도록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그녀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선진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대의를 위해 사소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에게 더 이상 사소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감정은 전략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경멸했다. 오, 비서. 그는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 씨 주변의 보호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밀착 감시해. 하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된다. 도련님, 그렇게 되면 저희의 움직임이 최 전무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오 비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비서는 냉철한 전략가였던 지훈의 이런 감정적인 명령에 당황했다. 내 알바 아니다.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닿으면 너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건 명령이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김진우가 아닌 강지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며칠간 지훈은 김진우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며 밤에는 강지훈으로서의 조사를 가속화했다. 최민주는 깡패들을 보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잠시 물밑으로 숨은 듯했다. 가게는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임을 알았다. 최민중 같은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지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최민주는 단순히 연남동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선진뉴 시티 콤플렉스. 지훈은 보고서 제목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것은 선진건설이 공식적으로는 보류한 수조원대 규모의 복합 상가 및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민주는 이 보류된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선진푸드의 유통망을 이용해 차명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원가를 부풀려 자금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연남동 일대의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왔다. 그는 공식적인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시청이나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지훈의 눈이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 로비 내역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현직 시의원들과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민주는 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이 지역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다. 정경유착의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뱀은 회사를 좀먹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삼켜 도구로 가득 채우려 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지훈은 지도를 펼쳤다. 최민준이 매입한 부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붉은색 구역의 한가운데 마치 빠진 이처럼 하얗게 비어 있는 단 한 곳, 그곳이 바로 행복 머금은 치킨의 위치였다. 서연의 가게는 그 거대한 콤플렉스의 정중앙 골든 블럭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가게 없이는 프로젝트의 설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렇게 집요했던 거군.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그저 운 나쁘게 걸려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수조원짜리 계획을 맡고 있는 마지막 방파제였다. 최민준이 그녀를 포기할 리 없었다. 이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올 것이다. 지훈은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이 더러운 싸움에서 빼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싸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편 서연 역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과 이 가게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마감을 준비하며 서연이 진우에게 불쑥 물었다. 진우 씨, 만약에
만약에 이 가게가 없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정체를 떠보는 시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할 생각이었다. 진우는 닭을 튀기던 손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뜨거운 기름의 열기보다 더 깊고 뜨거웠다. 그는 김진우의 가면을 잠시 벗었다. 이 가게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맹세였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가 선진 그룹의 후계자이든 혹은 그저 싸움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그녀는 그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타는 시가를 재떨이에 지식였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어설픈 위생과 직원들, 무능한 깡패놈들까지 그가 보낸 모든 카드가 그 허름한 치킨집 앞에서 막혔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수조 원짜리 뉴시티 콤플렉스 프로젝트가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사회의 압박과 투자자들의 의심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슈트가 그의 분노로 꿈틀대는 근육을 감싸고 있었다. 김비서, 차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김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무님,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럴 가치도 없는 곳입니다. 최민준이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가치가 없지. 하지만 내 계획을 방해하는 돌부리는 직접 걷어차서 깨부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는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무기라고 믿었다. 선진그룹의 전무이사가 직접 행차하는 압박감. 고작 치킨이나 튀기는 계집애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절망이 번지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 시각 행복 머금은 치킨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지난밤 진우의 약속 같은 말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계산대를 정리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확신에 참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진우는 묵묵히 마지막 튀김기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와 서연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로의 비밀을 알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격렬하게 울렸다. 영업 마감을 알리는 팻말을 무시하고 누군가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를 본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오만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그는 이 허름한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포식자였다. 그의 뒤로 비서와 건장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내들이 따랐다. 네가 한서연 사장인가? 최민준이 가게 안을 경멸스럽다는 듯 훑어보며 물었다. 기름 냄새가 그의 비싼 향수 냄새를 더럽힌다는 듯 불쾌하게 미간을 찡그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계산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지지 않으려 가슴을 폈다. 그런데요, 영업 끝났습니다. 나가주시죠.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하나를 손가락으로 쓱 훑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영업? 곧 그 영업도 못하게 될 텐데 내가 누군지 아나? 선진푸드 전무이사 최민준이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몇 장을 꺼내 계산대 위로 던졌다. 이 가게 팔아라. 내까짓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마지막 호의다. 그가 내민 것은
매매 계약서였다. 가격란에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가게 부지가 우리 선진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거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네가 이 가게에서 겪었던 일들, 위생 점검, 깡패들, 그건 그냥 장난 수준이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이 나라에서 2번 다시 장사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쳐서 세무조사를 붙일 수도 있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안 팔아요. 아니, 못 팔아요. 여긴 내 전부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최민준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어리석은 년. 그렇다면 힘으로 뺏는 수밖에. 그가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다. 당장 2년 끌어내고 가게 문 닫아버려. 내일 아침까지 이 가게를 평지로 만들어놔. 경호원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주방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님,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경호원의 발을 멈추게 했다. 최민주는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뭐야? 월급쟁이 알바가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넌 내 사장이 얼마 받고 팔려나가는지 구경이나 해.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최민준이 직접 진우를 밀치려 했다. 꺼져, 버러지 같은 놈. 진우는 최민준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하지만 그 가벼운 손길에 최민준은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감히 날 건드려? 내 놈이 뭔데? 진우는 최민준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 순간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김진우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차가워졌다. 그의 어깨는 펴졌고 그의 아우라는 최민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나? 최민준 전무?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알바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최민준은 그 목소리와 눈빛에 순간 숨이 멎었다. 익숙하지만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선진푸드법인 자금 800억 원을 유령회사인 SJ개발로 빼돌렸더군.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최민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것은 1급 기밀이었다. 그 돈으로 연남동 부지를 차명 매입하고 뉴시티 콤플렉스라는 유령 프로젝트를 위해 시의원들과 국토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렸지. 이사회 승인도 없이. 넌 도대체. 최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떨기 시작했다. 진우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서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낡은 티셔츠 아래로 오랫동안 단련된 몸이 드러났다. 네가 그토록 탐내던 자리의 주인이다. 최민준. 진우가 마지막 가면을 벗어던졌다. 선진그룹 기획조정실 총괄 본부장. 강지훈이다. 정적이 흘렀다.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지훈, 네가 왜 여기서 닭을 튀기고 있어. 이건 함정이야.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한 패배자의 비명만이 남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김진우, 강지훈, 선진그룹, 도련님. 어젯밤의 조각난 의심들이 끔찍한 진실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 그녀의 모든 절망이 이 남자의 거대한 연극을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느꼈던 동질감, 그가 보여준 용기, 그에게 느꼈던 설렘까지도 모두 기만이었다. 그녀는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인 졸이었다. 서연 씨, 지훈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으로 인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지지 마요.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이 가게가 내가 당신한테는 그냥 게임이었어요. 장난이었냐고요. 그녀는 계산대에 기댄 채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강지훈은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다. 그는 최민준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 그는 차갑게 얼어붙은 최민준을 돌아보았다. 김 비서, 저 쓰레기 끌고 나가. 내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 소집해. 감사팀과 법무팀도 모두 대기시켜. 최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가게 안에는 지훈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연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텅 빈 가게를 채웠다. 강지훈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가게 안은 차갑게 식어버린 튀김기름 냄새와 한서연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최민준이 끌려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승리의 전리품은 참혹했다. 그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오 비서가 아닌 기름때 묻은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다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서연은 무너진 계산대에 기댄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하필 나였어요? 이 많은 가게 중에 왜 하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견고한 유리벽이 생긴 듯했다. 처음부터 당신을 목표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선진그룹 본부장의 차가움이 아닌 김진우의 그것처럼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서연이 믿어줄 리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감추고 있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 선진그룹의 강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6개월 전이었죠. 그리고 최민주는 그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선진그룹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을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꺼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김진우로서 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민주는 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지만 가장 야심이 컸던 뱀이었죠. 그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 사회는
이미 그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옥탑방에서 홀로 분노를 삼켰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니 그가 연남동 일대의 상권을 닥치는 대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진푸드의 유통망을 이용해서요. 난 그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동네로 잠입한 것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러다 당신의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선진푸드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던 곳, 최민준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던 곳, 당신은 내게 완벽한 정보 접근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접근 지점? 그녀가 경멸과 조소를 담아 되물었다. 그래서 내가 깡패들한테 맞을 뻔했을 때도, 가게가 망할 뻔했을 때도 다 지켜보고 있었군요. 당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나는 그냥 당신의 장기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다. 혹은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다. 같은 낭만적인 변명은 이 상황에서 기만일 뿐이었다. 그는 전략가였고 그의 감정은 계획의 변수였을 뿐이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든 건 내 통제 하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통제? 서연은 기가 막혀 웃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는데,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그게 당신의 통제였다고요? 당신은 최민준과 다를 게 뭐예요? 그 인간은 힘으로 날 짓밟으려 했고, 당신은 내 마음을 이용했어. 날 속이고, 동정하고, 희망을 주면서. 그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였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나가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지훈은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이대로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녀가 아직 이 싸움의 거대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오 비서에게서 전송받은 최민준의 범죄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싸워온 상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거기에는 선진 뉴시티 콤플렉스의 거대한 조감도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게 행복 머금은 치킨이 위치한 자리는 그 콤플렉스의 정중앙 광장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단순히 당신 가게를 뺏으려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연남동 전체를 삼키려던 겁니다.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최민준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 목록, 불법적인 용도, 변경 허가 서류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것, 지훈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이 일대에서 폐업한 가게들의 목록이었다. 수십 개의 가게 이름과 사장들의 이름. 그들 중 일부는 파산했고 일부는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했다. 모두가 선진푸드의 교묘한 압박에 무너진 피해자들이었다. 서연은 그 목록에서 몇 개의 익숙한 이웃 가게 이름을 발견했다. 이건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운 나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에 맞서 싸운 유일한 생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싸움은 단지 아버지의 가게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의 분노는 지훈을 향한 배신감을 넘어 이 모든 것을 조종한 최민준과 그 뒤에 거대한 카르텔을 향한 공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수많은 피해자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기만자였지만 동시에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쥔 사람이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사람, 최민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직감했다. 그녀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더 강해진 것이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해임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그리고 당신의 가게에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까지. 지훈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선진그룹의 본부장으로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민준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그의 가장 큰 피해자인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 불공정 계약, 공급 중단, 그리고 깡패들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그를 올가맬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다. 공적인 연대를 위한 제안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아셨다면 개인적인 배신감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민준, 그 인간을 내 손으로 끝장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처럼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잠시 옆으로 밀어두었다. 더 큰 정의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용서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이 냉철한 결단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변했다. 연인도 고용주와 직원도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가장 위태롭고도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내일 오전 9시 선진그룹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전에 변호사 팀이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훈이 업무적으로 지시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약서들, 그리고 진우 씨, 아니, 강지훈 씨, 당신이 써준 내용 증명 답변서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강지훈 씨라고 불렀다. 김진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완벽히 사라졌다. 지훈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최민준이 난동을 부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긴 내가 사람을 보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십시오. 내일부터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손을 거두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선진그룹 본사 4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른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에 대한 불만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민주는 상석에 가까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펜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곳은 자신의 안방이었다. 이사회의 절반이 그의 사람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고작 하룻밤 사이에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강지훈이 잠적에서 돌아와 후계자 행세를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경영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도련님이 감히 자신에게 맞서려 하다니.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경영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어젯밤 강지훈이 읊었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떠올렸지만 증거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치부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김진우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강지훈이었다. 어젯밤의 낡은 티셔츠가 아닌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짙은 네이비색 슈트 차림이었다. 그의 뒤로는 오비서와 그룹 법무팀,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팀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외부 감사팀까지 대동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강지훈은 테이블 끝 회장 대리석으로 지정된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몇몇 이사들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닭을 튀기던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진그룹의 적통 후계자, 냉철한 전략가 강지훈이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지 않았음에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선진그룹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암세포? 몇 년간 회사 경영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분이 돌아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치고는 참 거창하군요. 그의 도발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듯 헛기침을 했다. 강지훈 본부장, 아니, 그냥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려나. 여긴 당신이 치킨이나 튀기던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지훈은 최민준의 모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선진푸드에서 시작된 자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SJ개발이라는 낯선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내역이었다. 선진푸드 전무이사 최민준 씨. 지훈이 최민준을 직함이 아닌 씨라고 불렀다. 지난 2년간 총 87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셨더군요. SJ개발, 당신이 천한 명의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훈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선진 UCT 콤플렉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조감도가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보류된 프로젝트였다. 당신은 이 유령 프로젝트를 미끼로 횡령한 자금과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연남동 일대의 부지를 차명으로 불법 매입했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최민준과 결탁했던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위해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조성한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볼까요? 스크린에는 현직 시의원들과 국토부 고위 관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금액과 날짜가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이건 모함이야. 최민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내 놈이 날 몰아내려고 이 모든 걸 조작한 거야. 이사님들, 저 애송이의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내가 이 선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최민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 전무 말이 맞을지도 모르오, 강 본부장. 아무리 후계자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와서 그룹의 중역을 음해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어. 맞습니다. 이건 쿠데타입니다. 당장 강지훈 본부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패로 갈려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반격에 나서자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이 증거들이 정황 증거일 뿐 법정에서 자신을 유죄로 만들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이 이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이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곳에는 행복 머금은 치킨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젯밤 최민준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건 최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게에 CCTV가 있었을 줄이야. 지훈은 영상을 멈췄다. 화면에는 깡패들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하는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정지되어 있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하시겠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훈은 한서연의 이름으로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화면에 띄웠다. 불공정 거래 강요, 업무 방해, 폭력 교사, 협박. 당신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한 시민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선진푸드의 유통망을 사적인 복수와 이권 챙취에 동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최민준 전무? 최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정치인 뇌물이나 비자금은 복잡한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저 명백한 갑질과 폭력 교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룹의 도덕성과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였다. 이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최민준을 옹호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최민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 이게 다 사실인가? 한 이사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노려보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진그룹 이사회의 이름으로 최민준 전무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그룹 감사팀 및 외부 회계법인의 즉각적인 감사를 발동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또한 본건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 고발 역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최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 주리라 믿었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철옹성은 내부에서부터 그가 가장 경멸했던 도련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승리였다. 최민준은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등 뒤로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꽂혔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이제 그를 피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며 그는 자신의 남은 패를 생각했다. 횡령과 배임은 법정에서 몇 년을 다툴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로비는 그를 즉시 감옥으로 보낼 터였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닭을 튀기는 신용을 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잃을 것이 남아 있었지만 그 말은
곧 그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마지막 수단이 필요했다. 강지훈의 약점. 그는 회의실에서 보았던 CCTV 영상을 떠올렸다. 한서연, 그 계집애, 강지훈이 그녀를 감싸던 모습, 그리고 고소장까지 준비시키며 그녀를 보호하려던 그 집착.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전략적 이용이 아니었다. 최민주는 동물의 본능으로 깨달았다. 강지훈은 그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엮여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밀리에 유지해온 개인 휴대폰을 꺼냈다. 이사회가 등을 돌렸지만 그가 돈으로 매수해둔 외부의 해결사들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다. 지금 당장 연남동 행복 머금은 치킨으로 가. 거기 한서연이라는 여자 무조건 잡아와. 산채로. 그게 강지훈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유일한 카드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자금을 이 도박에 걸었다. 한서연만 손에 넣으면 강지훈에게 이 모든 증거를 덮고 자신을 해외로 도피시킬 시간을 벌도록 협박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같은 시각 선진그룹 본부장실. 강지훈은 이사회의 승리로 인한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분할된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행복 머금은 치킨 가게 앞 골목이 있었다. 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도련님, 예상대로입니다. 최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지금 연남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는 최민준이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쥐구멍에 몰렸다고 생각하겠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쥐구멍은 내가 파놓은 함정이다. 그는 최민준이 한서연을 노릴 것을 이미 이사회 전부터 예상했다. 아니, 그는 최민준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 횡령과 배임만으로는 최민준을 수십 년간 묶어둘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납치미수라는 강력 범죄가 추가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서연 씨는? 지훈이 물었다. 법무팀과 진술을 마친 후 저희 보안팀이 가게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게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저희 정예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오, 비서가 답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준의 깡패들이 그녀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순간 즉시 제압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언론에도 동시에 알려라. 선진그룹의 전직 전무가 벌인 추악한 납치극. 이보다 더 확실한 마무리는 없을 테니까. 그의 눈빛은 적을 향한 자비 없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밤 10시. 한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변호사들에게 시달렸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증언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속이 후련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이 승리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쏟아져 나왔다. 네가 한서연이냐? 얌전히 따라와. 그들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공포에 휩싸였다.
최민준의 잔당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거나 사람 살려. 남자가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덮쳤다. 그들은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절도 있고 치명적인 움직임.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들처럼 그들은 몇 번의 타격만으로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오 비서였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차가 급정거했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건 함정이다. 그는 자신이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급하게 차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차 앞을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조금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위압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최민준의 차로 다가갔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차문을 잠갔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치킨집에서 쓰던 작은 쇠꼬챙이였다. 그는 그것으로 망설임 없이 최민준의 차 유리를 내리쳤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는 다시 한번 내리쳐 유리를 박살내고 안쪽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는 최민준의 멱살을 잡고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내 놈의 게임은 여기까지다. 최민준. 지훈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사방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최민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강지훈, 이 비열한 자식,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경찰들이 달려와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이 강지훈과 한서연을 향해 몰려들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무시하고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떨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괜찮습니까,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속였던 남자. 하지만 결국 자신을 구원한 남자.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재킷을 움켜쥐었다. 수많은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의 길고 긴 악연과 새로운 인연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극적인 체포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일면 뉴스를 장식했다. 선진 그룹 전무, 연남동 상가 강탈 및 납치 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 베일 벗은 선진의 황태자, 거대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다. 언론은 닭을 튀기던 재벌 3세의 잠입수 사례와 그에 맞서 가게를 지켜낸 한서연의 용기를 연일 대서사시처럼 다루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가 강지훈이 전면에 나서며 모든 비리를 도려내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자 기록적인 속도로 반등했다. 여론은 최민준 일당의 추악한 범죄에 분노하는 한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젊은 후계자의 결단력에 열광했다. 강지훈은 순식간에 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떠올랐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룹 본부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최민준과 결탁했던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선진 뉴시티 콤플렉스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지훈은 최민준이 불법으로 매입했던 부지들을 전부 매각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에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는 선진푸드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모두 폐기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기금을 즉각 출범시켰다. 행복머금은 치킨 사태로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전공법적인 방식이었다. 그의 개혁은 거침없었고 선진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빠르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서연의 행복머금은 치킨은 전 국민적인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정의의 치킨집을 순례하듯 찾아왔다. 가게 앞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서연은 쉴 틈 없이 닭을 튀겨야 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어색했지만 빚을 갚고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가게가 바빠질수록 그녀는 김진우의 빈자리를 느꼈다. 묵묵히 자신의 곁에서 튀김기를 지키던 그 남자. 그는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선진그룹의 본부장 강지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고마움 사이에서 여전히 길을 잃은 채였다. 최민준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지 한 달째 되던 날 밤, 마감을 준비하는 서연의 가게에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문에 달린 종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체포되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허락을 구하듯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닭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수백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던 본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그녀 앞 늘 김진우가 앉아 쉬곤 했던 구석 테이블에 멈춰 섰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계획을 위해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했고 당신의 가게를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계획의 유일한 변수는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최민준을 잡는 것 외에는 어떤 감정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키는 것이 어느새 최민준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깡패들에게서 당신을 지켰을 때 나는 이미 전략가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의 피곤한 눈을 보며 깨달았다. 김진우는 거짓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배려, 그리고 그녀를 향한 걱정은 진짜였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본질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나는 김진우 씨에게 빚을 졌고 강지훈 씨에게는 목숨을 빚졌네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앞으로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선진그룹의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강지훈으로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였지만 서연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악수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행복 머금은 치킨은 단순한 동네 가게가 아니었다. 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서연은 자신의 비법 소스와 아버지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공정한 계약과 최고 품질의 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강지훈이 설립한 소상공인 상생재단의 1호 파트너가 되었다. 강지훈은 선진그룹의 최연소 회장이 되었다. 그는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 경영을 도입하며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마지막 일정은 늘 연남동의 작은 가게로 향했다. 늦은 밤, 마감한 1호점 주방. 서연이 새로 개발한 매운맛 소스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그녀의 옆에 섰다. 값비싼 슈트 위에 둘러진 낡은 앞치마, 강지훈이었다. 오늘은 내가 튀겨보죠. 김진우 씨의 솜씨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가 웃으며 달게 튀김옷을 입혔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소스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께서 직접 튀기신 닭이라니 내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겠네요. 지훈은 뜨거운 기름 속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닭을 건져냈다. 회장님은 회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그가 갓 튀긴 치킨 조각을 서연에게 건넸다. 당신의 영원한 수석 아르바이트생이죠. 두 사람은 뜨거운 치킨을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다. 고소한 닭고기와 매콤한 소스의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